소희는 2년 동안 매일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제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1년이나 됐는데 소식이 없으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끝없는 압박에 소희는 혼자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희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야?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소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2년 동안 그녀가 받았던 모든 고통과 모욕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과연 그 서류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소희를 2년 동안 괴롭혔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3년 후 마트에서 마주친 옛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진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소희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희라고 합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글 솜씨는 없지만 그때 제가 겪은 일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4년 전 일이에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지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 전 소희의 인생에 성민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그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소희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 사람이구나. 소희는 성민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다정한 눈빛과 배려, 깊은 말투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연애 기간 동안 성민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항상 소희를 먼저 생각했고 작은 것 하나까지 챙겨주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소희의 취향을 기억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촛불이 켜진 낭만적인 테이블에서 성민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반지를 내미는 성민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소희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성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소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관 앞에서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소희를 시어머니 정숙 씨가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품평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났네. 근데 나이가 30이면 좀 늦은 편 아니야? 첫 만남에서부터 나이 이야기. 소희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도 질문은 계속됐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형제는 몇 명이고? 어느 대학 나왔어?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는 대답할 때마다 목이 마르는 걸 느꼈어요. 요즘 여자들은 결혼이 너무 늦죠? 빨리 해야 아이도 낳기 좋은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아이 얘기까지. 소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요리는 할 줄 알아? 간단한 건 할 줄 알아요. 간단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집밥을 해줄 수 있어야 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던데 걱정이야.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정도는 끓일 줄 알아요. 그제야 정숙 씨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소희는 성민에게 물었어요. 오빠, 어머님이 좀 까다로우신 것 같은데.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야. 이해해줘.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마음은 좋으신 분이야. 성민의 대답에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진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소희가 직접 음식을 해서 갔습니다.
잡채와 동그랑땡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정숙 씨가 한 입 맛보더니 말했습니다. 괜찮네. 근데 간이 좀 세다. 다음엔 좀 더 담백하게 해봐. 소희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결혼 날짜를 정할 때도 정숙 씨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가을은 너무 늦어. 5월로 앞당기자. 30 넘어서 결혼하는데 언제까지 미루려고 그래. 성민도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 5월에 하자. 소희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숙 씨가 함께 와서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이 드레스는 너무 노출이 심해. 신부가 이래서 되겠어? 저 드레스는 너무 화려하다. 차라리 단정한 게 나아. 결국 정숙 씨 마음에 드는 보수적인 디자인으로 정해졌어요. 소희가 처음에 좋아했던 드레스는 신부가 너무 튀어 보인다며 반대당했습니다. 그래도 정숙 씨가 말했어요. 좋은 며느리 만나서 기뻐.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소희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나름대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좋은 아이였는지 몰라. 며느리한테도 잘할 거야. 정숙 씨가 아들 자랑을 할 때면 소희도 덩달아 뿌듯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몇 번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웨딩 촬영 장소를 정할 때도 그랬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해? 차라리 스튜디오에서 단정하게 찍는 게 낫지 않아? 성민이 중간에서 잘 조율했어요. 엄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소희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혼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32평 아파트로 정했어요. 전세로 얻은 집이었는데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성민과 함께 가구를 고르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시간이 정말 달콤했어요. 소희야, 이 소파 어때? 색깔도 예쁘고 크기도 적당한 것 같은데. 성민이 베이지색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 소파에서 뛰어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소희의 가슴이 뛰었어요. 미래에 대한 달콤한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가전제품을 고를 때도 성민은 미래를 생각했어요. 냉장고는 좀 큰 걸로 하자. 나중에 아이 이유식 재료도 많이 보관해야 하고 가족이 늘어나면 음식도 많이 해야 하잖아. 아이에 대한 성민의 간절함이 느껴져서 소희는 감동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으로. 성민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소희의 가슴이 벅찼어요. 그때는 정말 성민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 첫 달은 꿈 같았어요. 매일 아침 성민이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오늘은 예쁜 하루 보내. 특별 블렌드야. 침대로 가져다주는 커피 향에 소희는 잠이 깼어요. 출근 전에는 항상 현관에서 5분씩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한 번만 더. 성민이 그러면서 뽀뽀를 몇 번씩 하고서야 겨우 헤어졌어요. 하지만 2달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정숙 씨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 안부 전화였어요. 며느리, 밥은 잘 챙겨 먹니?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더니 급기야는 이런 식이었어요. 오늘은 뭐 해 먹었어? 된장찌개에 두부는 넣었지? 호박은? 세세한 것까지 다 물어보는 정숙 씨. 소희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예고도 없이 집에 왔어요. 초인종이 안 눌러서 비밀번호 눌렀어. 소희가 놀라자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놀라? 부엌을 둘러보더니 지적이 시작됐어요. 싱크대에 그릇이 있네. 바로바로 치워야지.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우리 아들 제대로 먹이는 거 맞아? 청소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요즘 애들은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어디가 더러운데요? 소희가 물어보자 정숙 씨가 대답했어요.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 때가 꼈잖아. 칫솔로 빡빡 문질러야 해.
거실 구석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더니 또 지적했습니다. 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청소했다고? 요리 간섭은 더 심했어요. 고기는 핏물을 완전히 빼야 해. 30분은 담가놔. 파는 흰 부분만 써. 초록 부분은 즐겨. 계란찜에 새우젓을 넣어야 감칠맛이 나지. 소희가 나름대로 요리해도 늘 뭔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나한테 요리 배워야겠구나. 주말에 와서 배워가. 그렇게 주말마다 시댁 방문이 의무가 됐습니다. 일요일은 무조건 와야 해. 아침 일찍. 토요일 저녁에 친구를 만나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내일 시댁 가야 해서 일찍 들어가야 해. 일요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9시에는 출발해야 했죠. 시댁에 가면 소희가 부엌일을 다 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이런 건 배워둬야지. 점심 준비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성민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안 도와줘도 되나요? 소희가 물어보면 정숙 씨가 대답했어요. 걔는 다른 집 사람이야. 점심 먹고 설거지까지 끝내면 오후 3시. 그때부터 또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저녁은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가족이 모였는데 대충 먹자는 거야? 결국 저녁 7시까지 시댁에 있다가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죠. 오빠 너무 힘들어. 매주 이렇게 해야 해? 소희가 하소연하면 성민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외로우신가 봐. 조금만 참아줘. 예전에는 우리 주말엔 데이트하자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엄마가 기다리시잖아라고 하니 서운했어요. 그 무렵부터 성민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졌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프로젝트 때문에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야근했다는 사람 치고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옷에서 향수 냄새도 났죠. 오빠, 향수 뿌렸어? 아니야. 클라이언트가 향수를 많이 뿌렸나 봐. 하지만 남성용 향수 냄새가 아니었어요. 은은한 꽃향기였습니다. 샤워를 평소보다 오래 하고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가기 시작했어요. 침대에서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안아주던 사람이 이제는 등을 돌렸어요. 피곤해. 먼저 잘게. 소희가 다가가면 피했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주말 아침에 달콤한 브런치도 사라졌어요. 엄마에 가야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먹자. 어느 날 소희가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왜 이래?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똑같은데. 그렇게 대답하는 중에도 성민은 핸드폰만 보며 소희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퇴근 후 술자리도 잦아졌습니다. 또 회식이야? 팀원들이랑. 하지만 택시 영수증을 보니 강남에서 집까지였어요. 성민 회사는 여의도인데 왜 강남에서 택시를 탔을까요? 한 번은 성민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도 즐거웠어.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어. 발신자는 거래처 김과장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어요. 거래처와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나요? 그런데도 소희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달콤했던 신혼의 추억들, 영원히 사랑하겠다던 약속들이 모두 거짓이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저 일시적인 거라고, 곧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하지만 소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부서져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되던 추석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정숙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우리 며느리는 언제 좋은 소식 들려줄 거니? 소희는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결혼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돼간다. 아직 신혼이라고요.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정숙 씨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뭐, 요즘은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는 애들도 많다더라. 우리 옆집 며느리는 신혼여행에서 바로 생겼다는데 다른 가족들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 너무 늦게 낳는다고. 30 넘어서 결혼했으면 더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냐.
소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땅에 꺼지고 싶었습니다. 그때 성민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직 신혼인데 뭘 그렇게 재촉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하지만 성민의 얼굴도 어색해 보였어요.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이마에 살짝 땀도 맺혔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긴 한데 너희도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해. 나이가 나이잖아. 정숙 씨는 소희를 보며 끝까지 말을 놓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소희가 성민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님 말씀처럼 우리 정말 아이 갖는 거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좀 우리끼리 더 지내다가 천천히 하자. 뭐 그렇게 급할 거 없잖아. 성민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뭔가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만 계속 만지작거리며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후로 정숙 씨는 만날 때마다 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야, 요즘 몸은 어떠니? 좋은 소식은 아직이야? 처음에는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자 더 노골적으로 말했죠. 우리 며느리 혹시 몸에 어디 이상한 데 없니? 요즘 젊은 애들이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해서 생리불순이 많다고 하더라. 아니에요, 어머님. 저 건강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신혼 때 안 되면 언제 되는데? 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깔려 있었어요. 소희는 늘 답답했습니다. 성민에게 얘기할 때마다 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냥 무시해. 엄마가 원래 좀 성급한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런데 이상한 건 성민이 정숙 씨에게 따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보통 남편이 어머님에게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결혼 1년째가 되던 해 설날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정숙 씨가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이제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1년이나 됐는데 소식이 없으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어머님, 소희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친척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시다니. 얼굴이 빨개져서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은 왜요? 아직 저희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이 밖에야? 요즘 애들은 결혼하고 반년만 지나도 생기는데 뭘 그렇게 여유 부리고 있어? 큰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우리 딸도 신혼여행에서 바로 생겼어. 건강하면 금방 되는 건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소희는 정말 땅에 꺼지고 싶었어요. 작은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이상한 병이 많다고. 빨리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때 성민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준비가 뭐가 필요해? 건강하면 되는 거지. 정숙 씨가 막무가내로 말하자 성민이 대답했어요. 그냥 좀 더 시간을 달라고요. 성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짜증이 정숙 씨에게 향한 게 아니라 마치 소희에게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민과 크게 싸웠어요. 오빠, 오늘 어머님 말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친척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엄마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좀 이해하자. 이해는 무슨 이해야? 나한테만 병원 가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냐고? 소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오빠도 같이 검사받으러 가. 그 순간 성민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 검사도 안 받아놓고 그런 말을 해. 소희가 황당해하자 성민은 대답했어요. 남자는 그런 거 잘 없어. 보통 여자 쪽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요즘은 남자 쪽 문제도 많다고. 소희가 반박했지만 성민은 화를 냈어요. 아무튼 난 괜찮으니까 너만 시간 될 때 검사 받아봐. 엄마가 계속 말씀하시잖아. 소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부가 함께 검사받자는 게 그렇게 이상한 얘기인가요? 그 후로 정숙 씨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며느리야, 산부인과 예약 잡았니? 우리 집 근처에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하던데 잡아줄까? 혹시 살 뺀다고 약 같은 거 먹지 마라.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어머님, 그만요.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 더 안 돼요. 소희가 화를 내자 정숙 씨가 황당한 듯 대답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자기가 스트레스를 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시다니. 매일같이 오는 전화에 소희의 정신이 하나씩 갈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정숙 씨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만 보게 되고 생리때가 되면 더 우울했어요. 또 안 됐구나.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동료들도 소희가 많이 예민해졌다고 했어요. 결국 소희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성민은 자기는 회사 일이 많아서 시간을 못 낸다고 혼자 갔다 오라고 했어요. 왜 시간이 없는지, 주말에도 갈 수 있는데 왜 혼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정숙 씨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갔어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나팔관 검사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았어요.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매우 건강하시고 아이를 갖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답답했어요. 그럼 왜 임신이 안 되는 거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혹시 남편분께서도 함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남성 쪽 원인도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검사받는 게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성민에게 말했어요. 오빠, 난 이상 없대. 근데 의사 선생님이 오빠도 검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던데. 성민이 짜증을 냈어요. 괜찮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아니, 검사를 받아보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 됐다니까. 필요 없어. 난 정말 괜찮아.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검사 받기를 거부하는 걸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계속 물어보기도 어색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정숙 씨는 소희의 검사 결과를 듣고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 없다고? 그럼 왜 안 돼? 혹시 병원을 잘못 간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까지 받았어요. 그래도 다른 병원에서도 한 번 더 받아봐. 의사마다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 두 번째 병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숙 씨는 계속 의심했어요. 그럼 한의원은 어떠니? 서양 의학으로는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좋다는 보약이라도 먹어봐. 몸을 보해야 해. 한의원까지 갔어요. 거기서도 몸이 건강하다고 기혈순환도 좋다는 칭찬만 들었죠. 그런데도 정숙 씨는 대체 왜 안 되는 거냐는 말을 반복했어요. 점점 소희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결혼 2년째가 되니까 정숙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혹시 결혼 전에 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요즘 젊은 애들이 함부로 살다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소희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결혼 전 과거까지 의심하다니. 절 뭘로 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 하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2년 동안 애가 안 생긴다는 게 정상이야? 가는 병원마다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병원이 만능이야?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정숙 씨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성민에게 다시 하소연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내 과거까지 의심하셨어. 너무한 거 아니야? 성민은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엄마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라며 조금만 참아보라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오빠 정말 검사 안 받을 거야? 난 정말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래? 그때 성민이 짜증을 내며 처음으로 다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예전에 검사 받아봤는데 문제 없다고 했어. 언제? 어느 병원에서 받았어? 결혼 전에 친구가 추천해준 데서 받았어. 소희가 놀랐어요. 그럼 결과지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런 걸 왜 보관해? 그리고 오래됐어.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 전에 미리 검사를 받았다고? 친구 추천으로? 보통 그런 검사는 문제가 있을 때나 받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결과지도 없다니. 의심이 더 커졌어요. 어떤 친구가 추천해줬어? 왜 갑자기 그런 검사를 받을 생각을 했어? 소희가 물어봤지만 성민은 대답을 회피했어요. 매일 밤 소희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모든 게 맞지 않는다고. 정숙 씨의 끝없는 압박, 성민의 이상한 행동, 거부당하는 검사 요청. 소희의 마음속에서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성민이 출장을 간다고 해서 소희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평소처럼 세탁할 옷을 정리하다가 성민의 정장 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뭔가 했더니 병원 봉투였어요.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감기약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안에 들어있던 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민 이름으로 된 정액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결혼 직후, 그러니까 2년 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받았다고 했는데 결혼 후에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소희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정자증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무정자증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지난 2년 동안 소희가 받은 모든 모욕과 의심들이 뭐였던 거죠? 성민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소희만 바보로 만든 거예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결과지 뒤에 또 다른 서류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 이름으로 된 임신 확인서였습니다. 이름은 지은이었고 날짜를 보니 최근이었어요. 소희가 본 적 없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소희는 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성민이 다른 여자와 그것도 소희와 살면서 임신까지 시켰다고? 그럼 무정자증은 거짓말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 임신 확인서가 가짜인 건가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무정자증이 진짜면 다른 여자를 임신시킬 수 없을 텐데. 그럼 임신 확인서는 뭐죠? 아니면 무정자증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오늘은 출장 간다고 했는데 소희는 급하게 서류를 다시 넣으려고 했지만 성민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출장이 취소됐어. 근데 뭐해? 성민이 소희 손에 든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뭐야? 내가 물어볼 말이야. 소희는 무정자증 진단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설명해봐. 이게 뭔지? 성민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2년 동안 나만 바보로 만든 거야? 오빠 무정자증인 거 알면서 왜 나한테만 검사 받으라고 했어?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임신 확인서는 뭔데? 소희가 임신 확인서를 보여주자 성민은 더 당황했어요. 그건 오래된 거야. 오래된 거라고? 날짜 봐. 최근이잖아. 그건 실수였어. 성민이 또 말을 더듬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도대체 뭐가 진짜야? 무정자증이 진짜야? 아니면 이 임신 확인서가 진짜야? 성민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실토했어요. 미안해. 무정자증은 가짜야. 뭐라고? 소희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2년 전에 엄마가 하도 재촉해서 검사 받았어. 결과는 정상이었는데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어. 가짜를? 왜?
그 여자 때문이었어. 임신 확인서에 있는 그 여자. 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낙태하고 헤어졌는데 만약 내가 임신하면 그 여자가 찾아올까봐 무서웠어. 증거로 쓸까봐. 그래서 2년 동안 나만 병원 다니게 한 거야? 성민이 고개를 떨구며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한테 무정자증이라고 거짓말했어. 그래야 임신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라고? 어머님이 알고 있었다고?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충격받았지만 받아들였어. 대신 너한테는 비밀로 하고 내가 문제인 것처럼 하자고. 왜 그런 짓을? 엄마가 무정자증이라는 게 알려지면 집안 망신이라고. 차라리 며느리 탓이 낫다고 했어. 소희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무정자증은 거짓말이었고 정숙 씨와 성민이 짜고 소희를 2년 동안 속인 거예요. 불륜의 증거를 감추려고 소희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그 여자 임신 확인서는 내가 왜 갖고 있어? 병원비를 내가 냈거든. 증거 인멸하려고 가져왔는데 버리지 못했어. 그 순간 소희는 깨달았어요. 2년 동안 받은 모든 고통이 헛것이었다는 걸. 정숙 씨의 모욕, 친척들 앞에서 받은 수치, 병원 검사들. 모든 게 그들의 계획된 거짓말이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나만 병원 보냈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정숙 씨가 유독 소희에게만 독하게 굴었던 이유, 성민이 검사를 그토록 거부했던 이유, 전부 무정자증이라는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미쳤구나, 정말. 집안 체면 때문에 나를 2년 동안. 성민이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2년 동안의 상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지워지겠어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유지된 결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소희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삶은 살 수 없다는 거였어요. 다음날 시댁에 가서 모든 걸 다 털어놨습니다. 어머님 할 말 있어요. 소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숙 씨와 성민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무정자증 진단서를 꺼내놨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정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빠가 무정자증인 거 알고 계셨잖아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정숙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니?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어제 알았어요. 2년 동안 저만 바보였네요. 그게 어머님 왜 저에게만 병원 가라고 하셨어요? 왜 저만 바보 만드셨어요? 정숙 씨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하더라고요.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만약 내가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니? 그럼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아마 우리 아들과 헤어졌을 거잖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편하자고 소희를 속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절 괴롭히신 거였어요.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방법을 찾아보자. 소희는 임신 확인서를 꺼내 들었어요. 오빠, 이거 어머님한테 설명해봐. 정숙 씨가 그 서류를 보더니 놀라셨어요. 이게 뭐냐? 오빠가 최근에 다른 여자 임신시켰다는 서류예요. 그 순간 성민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어머님, 사실 오빠 무정자증 거짓말이었어요. 소희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성민이 최근까지 다른 여자와 만났고 임신까지 시켰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정숙 씨가 성민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냐고? 엄마, 그건. 성민이 또 변명하려 하자 정숙 씨가 화를 냈어요. 미친 거 아니야?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 무정자증이라고 거짓말을 해? 너 정말 인간이니? 그제야 정숙 씨는 모든 걸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아들이 무정자증인 줄만 알았지 불륜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엄마,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너 때문에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정숙 씨가 화를 내는 걸 보니
조금 의외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년 동안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정숙 씨가 아무리 화를 내셔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이제 와서 화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소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당황한 듯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아들이 불륜까지 저지른 건 정말 모르셨나 봐요. 하지만 무정자증인 건 알고 계셨잖아요. 소희가 따지듯 물었어요. 그건 그렇지. 정숙 씨가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하는 걸 보니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2년 동안 소희를 불임 취급하며 괴롭힌 건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더 이상 이 사람들과 대화할 가치를 못 느꼈어요. 이혼할게요. 소희가 담담하게 선언하자 정숙 씨와 성민이 동시에 흠칫했어요. 뭐? 이혼이라고? 정숙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네. 더 이상 이런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사실 그 순간 이미 소희의 마음속으로는 모든 게 정리된 상태였어요. 무정자증 진단서를 발견한 순간부터 이 결혼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여보, 잠깐만.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성민이 말하더라고요. 급하게 재혼을 잡으려고 하는 성민의 손을 소희가 뿌리쳤어요. 잘못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절 속이고 괴롭혔는데 어떻게 다시 믿어요? 하지만 가정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성민이 또 말하더라고요. 됐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그 순간 정숙 씨가 갑자기 돌변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이혼해. 정숙 씨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가 아쉬워서 문제 있는 년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 나가라 그래. 아까까지 미안하다던 분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역시 가식이었구나 싶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문제 있는 년이요? 소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무정자증이어도 내가 정말 건강했다면 기적이라도 일어났을 텐데.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했지만 뭔가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근데 방금 전에 무정자증이 거짓말이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럼 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자 정숙 씨가 더욱 화를 내더라고요. 어쨌든 2년 동안 애가 안 생긴 건 사실 아니야. 완전히 정상이었다면 방법이라도 있었을 거야. 정말 끝까지 억지를 부리는 거였어요. 이번 주 내로 갈라서라. 우리 집 망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소희는 속이 시원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대신 위자료 제대로 받을 거예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요. 정숙 씨가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위자료? 무슨 위자료야? 뭘 잘했다고? 뭘 잘했냐고요? 2년 동안 거짓말에 속아서 모욕당한 게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더 적극적이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정숙 씨가 또 우기더라고요. 정말 대화가 안 되는 분이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성민 측에서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과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민이 몇 번 연락 왔어요. 여보, 정말 이혼할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정 안 되면 이사해서라도 가정 꾸리면 되잖아. 소희는 어이가 없어서 그 뒤로 성민 번호를 차단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성민이 그 불륜 여자한테 연락했는데 그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오히려 차갑게 대했다는 소식까지 들렸어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소희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 여자는 성민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위자료도 제법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잘해줘서 불륜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무정자증으로 거짓말한 것, 2년간 정숙 씨의 모욕을 방관한 것, 모든 게 증거가 됐어요.
성민도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혼하고 나니까 정말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정숙 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거짓말쟁이 성민과 살 필요도 없고 물론 처음에는 좀 우울했어요. 결혼 실패에 대한 자책감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소희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소희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거짓말쟁이들에게서 벗어난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이혼하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소희는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해서 일부러 TV를 켜놓고 지냈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수척해졌어? 소희는 아직 이혼 사실을 말하지 못했거든요. 손가락에 텅 빈 반지 자국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엄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너 대체 왜 이렇게 됐니? 뼈만 남았네. 엄마 품에 안겨 소희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했어.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잘했어. 그런 인간이랑은 헤어지는 게 맞아. 엄마가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넌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엄마 말에 힘을 얻어 소희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인테리어를 싹 바꿨어요. 성민과의 추억이 담긴 가구들을 다 버리고 소희 취향대로 꾸몄죠. 밝은색 커튼, 화사한 꽃무늬 쿠션, 예쁜 화분들로 채웠어요.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점점 거리를 늘려가며 뛰기 시작했어요. 땀을 흘리고 나면 머릿속도 개운해졌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해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배웠어요. 거울에 비친 소희의 모습도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 10kg나 빠졌던 체중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요리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가 그렇게 지적하던 요리를 이제는 소희가 즐기면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소희 씨는 손재주가 있으시네요. 선생님 칭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회사에도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희야, 힘들었겠다. 우리가 몰라봤어. 미안해. 따뜻한 위로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점심도 다시 같이 먹기 시작했고 회식도 참여했죠. 6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일이었는데 그때 진우를 만났습니다. 기획팀 박진우 과장이었어요. 첫 인상은 평범했습니다. 안경 쓴 얼굴에 차분한 말투. 하지만 일하는 모습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꼼꼼하면서도 배려심이 깊었죠. 한 달쯤 같이 일했을 때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팀 회식 자리에서 처음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소혜 대리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요즘은 운동이랑 요리 배우고 있어요. 저도 요리 좋아하는데 혹시 맛집 좋아하세요? 자연스럽게 주말에 맛집 탐방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동료로서 만났는데 대화가 잘 통했어요. 세 번째 만나면서 소희가 고백했어요. 사실 저 이혼했어요.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진우는 놀라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3년 전에 파혼했거든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어서 더 편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죠.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진우가 고백했어요. 소희 씨, 저랑 정식으로 만나주실래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어요. 진우는 정말 달랐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없었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아무렇게나 놔뒀고 소희가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죠. 6개월째 되던 날 진우가 말했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부담스러우시면 천천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첫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날 소희의 손에 땀이 났어요. 또 나이 많다고 뭐라 하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어요. 어머,
이렇게 예쁜 분이랑 사귀고 있었구나. 진우의 어머니 은주 씨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나이,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어머님, 사실 제가 이혼 경력이. 아이고, 그런 건 말 안 해도 돼.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 행복하면 됐지.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라고 편하게 불러.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조촐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집은 소희가 어릴 때부터 살고 싶었던 동네로 정했어요. 남양이라 햇살이 잘 들어오는 아담한 집이었어요. 여보, 여기 전망이 정말 좋다. 진우가 베란다에서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소희도 덩달아 행복했어요. 성민은 집 위치부터 정숙 씨 의견대로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온전히 소희와 진우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죠. 결혼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울렁거리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를 샀죠.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확인하는데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어요.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소희를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정말이야? 우리 아기가?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는 모습에 소희도 울컥했어요. 성민은 아이 얘기만 나와도 불편해하고 화제를 돌렸는데 지금 남편은 진심으로 기뻐하니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구나 싶었죠. 은주 씨에게 전화드리니 너무 기뻐하셔서 바로 달려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생긴다니. 어떻게 이런 기쁜 일이? 은주 씨는 소희의 손을 꼭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이제부턴 무리하면 안 돼. 무거운 건 들지도 말고. 정숙 씨는 왜 아직도 안 생겨라며 다그치기만 했는데 은주 씨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니 감동이었어요. 입덧이 시작되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진우가 정말 잘 챙겨줬어요. 새벽 3시에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어라고 하면 잠옷 위에 패딩만 걸치고 24시간 마트로 뛰어갔죠.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태동을 느끼기 시작했고 진우가 퇴근하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소희의 배에 얼굴을 대고 말하는 거였어요. 우리 아가야, 아빠야. 그럴 때마다 소희는 생각했어요. 이런 게 진짜 남편이구나. 진짜 아빠구나. 성민은 밤늦게 다른 여자 만나러 나갔으면서도 피곤하다며 소희의 부탁은 들어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진우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아들이래. 정말 고생했어. 은주 씨가 병실로 오셨을 때 아기를 보자마자 감격하셨어요. 어머나, 이렇게 예쁠 수가. 우리 며느리가 정말 고생 많았지. 산후조리 제대로 해야 해. 검사하라며 소희를 병원으로 내몰았던 정숙 씨와 달리 은주 씨는 소희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은주 씨는 거의 매일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잘 먹어야 민준이도 건강하게 크지. 소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져다 주셨죠. 며느리 못나서 애가 안 생긴다는 말을 듣던 소희가 이제는 은주 씨에게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예쁜 손주를 봤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같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이가 2살이 됐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소희는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절대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평생 아이 못 낳는 며느리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겠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준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마트 가자. 과자 사줘.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고집을 꺾을 수 없어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어요. 민준이를 카트 앞쪽에 태우니 신나했어요. 빵빵, 자동차다. 엄마랑 약속했지? 과자는 하나만이야. 응, 민준이 착해. 과일 코너에서 딸기를 고르고 있는데 저 멀리 채소 코너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구부정한 어깨, 듬성듬성 흰머리가 섞인 파마머리, 낡은 감색 점퍼.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봤지만 분명 아는 사람 같았어요. 제발 아니길. 소희는 속으로 바라며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카트를 돌렸어요. 하지만 운명인지 악연인지 그 사람이 몸을 돌리는 순간 정면으로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정숙 씨였습니다. 3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순간 소희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소희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정숙 씨도 소희를 알아본 듯 잠시 멈칫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3년 사이에 정말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예전에 당당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소희를 내려다보며 심판하던 날카롭던 그 눈이 이제는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거든요. 소희야. 떨리는 목소리로 소희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듣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때는 야, 너 며느리만 부르며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소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최대한 무덤덤하게 인사했어요. 정숙 씨의 시선이 소희 옆으로 향하는 걸 느꼈어요. 카트를 보더니 표정이 복잡해졌죠. 가족용 대용량 우유, 아이 과자, 기저귀 등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의 장복이 카트였으니까요. 그때 민준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민준이 자동차. 그 순간 정숙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가 내 아들이니? 간신히 나온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네, 제 아들이에요. 2살이죠. 소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2년 동안 소희를 불임 취급하며 온갖 모욕을 줬던 사람 앞에서 건강하고 예쁜 아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했거든요. 정숙 씨는 아이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준이의 까만 눈동자, 오똑한 코, 건강하게 빛나는 얼굴. 누가 봐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였죠. 그것도 소희가 낳은. 그럼. 정숙 씨가 비틀거렸어요. 근처에 있던 진열대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소희의 대답에 정숙 씨가 더욱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도 장 보러 오셨네요. 아드님은 잘 지내시죠? 성민의 일상이 궁금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물었어요. 정숙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래, 잘 지내지. 바빠서 자주 못 봐도.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 정숙 씨의 카트를 슬쩍 봤는데 1인용 즉석밥, 작은 반찬통들. 누가 봐도 혼자 사는 사람의 장복이었어요. 민준이가 지루했는지 말했어요. 엄마, 이제 가자. 그래, 조금만 기다려. 소희가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정숙 씨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아마 상상도 못했겠죠.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던 며느리가 이렇게 예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나중에 마트 직원분에게 들은 얘기로는 정숙 씨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냥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쓰러진 거였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된 일이었어요.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좋은 남편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귀여운 아들도 낳지 못했을 거고요. 요즘은 정말 행복합니다. 진우는 소희와 아이를 정말 아껴주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은주 씨는 정말 좋으세요. 소희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아이도 너무 예뻐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진짜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가끔 과거를 생각해봐요. 그때 그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도 생겼고요. 상대방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싶으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설마 하는 마음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소희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의 소중함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넘어가다가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절대 참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때로는 떠나는 것이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소희가 보여주었죠. 무엇보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다른 사람의 거짓말과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절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